투탕카멘의 저주 유명하잖아요. 예. 다 죽었잖아. 그게 세균이다. 밀폐되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에 클레오파트라도 죽어요. 아니 잠시만. 그 누가 판단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들 대부분은 로마인들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발견된 거 뭐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세 개의 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투탕카멘 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은 결국에 다 죽는다. 대박. 정영돌의 제목 없음 TV. Teach me. 자, 오늘의 선생님은 이집트 그 잡채인 분이십니다. 우리 애국 민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초의 이거 조세르 왕이 마스타바 형식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마스타바를 쌓아가지고 계단식 피라미드로. 네, 그러면 이런 식의 우리가 알만한 피라미드를 첫 번째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 계단식 피라미드가 한 2차례, 3차례 정도 지어져요. 네. 그러다가 일반형, 그러니까 사각뿔 피라미드로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엄청난 그 변환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변화잖아요.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한 번은 피라미드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피라미드를 만들다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상단부를 이렇게 경사를 낮춰가지고 만든 굴절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사각뿔 피라미드를 완성을 해요. 근데 경사각을 경사각이 낮아요. 43도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스네페르라고 하는 파라오 쿠프의 아버지 때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고 쿠프 때 드디어 이제 피라미드의 외부의 경사각도 52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스네페르 시대 때 만들어진 피라미드들은 높이가 한 105m 정도 되거든요. 그때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146m예요.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 석재를 다루는 기술 진보가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진짜? 이게 무슨 또 이게 네 꼭지가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맞고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 대피라미드는 꽤 잘 맞춘 수학적으로. 것 같아요. 예, 꽤 잘 맞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걸 그 시대 때 이걸 알았을까? 알죠. 예. 어떻게 알았을까? 열심히 잘. 아니 무슨 망원경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도구 다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측량 도구만으로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아니 난 그게 진짜 이게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니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돌을 잘랐지? 칼 같은 것도 있었을 것도 아니고. 칼 같은 건 있죠. 청동으로 만들어진 네. 도구들이 있죠. 아니 근데 너무 매끈하잖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확인되는 도구들로 네. 그 현대 학자들이 다 해봤어요. 뭘로 했대? 돌로 해요. 돌이랑 청동이랑 섞어가지고 해요. 이렇게 그냥 모래랑 그냥 이렇게 그 사포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많은 돌을? 근데 그게 되긴 다 돼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다만 이제 모든 거를 다 거기다가 이제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아니 몇십 년이 뭐야? 몇천 년 동안 계속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빼빠지를 하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몇천 년 동안은 아니고 피라미드가 또 지어진 시점이 딱 있죠. 그리고 사실 그 이집트에서 지어진 피라미드가 지금까지 뭐 100기 정도 되는데 근데 다 모두 다 이 대피라미드만큼 공학적인 완성도가 높지는 않아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먹고 살기가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살았구나. 사람이 먹고 살기가 이제 편해지면 딴짓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유일한 나라였을까?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 쪽에 국가들이 있죠. 근데 가장 강력한 국가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 그러니까 이 당시 기원전 한 2,500년 그 당시에는 주변에 이집트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없어요. 메소포타미아가 그렇겠네. 있긴 했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라이벌들이 생기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후대인 신왕국 시대 때부터죠. 그럼 쿠프 왕은 어느 정도 쩔었어요? 뭐 알 수 없어요 사실. 쿠프와 관련된 기록은 사실은 거의 나오는 게 없고요. 보통 이제 파라오 석상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쿠프의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시각적으로도 쿠프가 표현된 것이. 근데 쿠프 왕이란 건 어떻게 알아요? 후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대피라미드를 쿠프의 무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무게 경감이방이라고 하는 그 공학적으로 이제 필요해서 만든 공간들이 있어요. 이게 비는 공간이 있더라고. 그 공간에서 이제 쿠프 이름 써놓은 낙서 같은 것들이 확인이 돼요. KUFU? KHUFU라고 보통 표기를 하죠.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 당시 이 알파벳이 없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집트 글자로 쓰죠. 이집트 글자로 요렇게 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쿠프라고 하는 음가를 현대 학자들이 이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음성 기록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발음을 좀 이제 그 글자들마다 발음을 복원을 해서 읽어보니 쿠프다.
이집트 그 유물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안 옮기고 한 것도 있다 그러던데. 그 강에 뭐 잠기는 건데.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거는 현대 얘기예요. 현대 그러니까 이집트 최근의 얘기예요. 일이더라고요. 지금 현대 이집트의 정식 국명이 이집트 아랍 공화국인데 아. 이 공화국이 세워진 것이 1952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집트 정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수가 매년 일어나잖아요. 매년 일어나니까. 근데 이게 고대에는 되게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들이 막 나일 강변에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좋지 않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집트 남부 지역, 아스완 지역에다가 댐 건설을 추진을 해요. 그 댐을 만들면 이제 뒤에 저수지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저수지가 엄청 거대해요. 길이가 한 50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수몰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이제 유네스코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집트 학자들을 다 거기다 투입을 해요. 한 10년 동안. 다 조사를 하고서 다 이제 기록을 남기고 몇 개의 유적을 선정해서 이전 작업을 이제 합니다. 이제 수몰되지 않는 지역으로. 아니 얘네들은 뭐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있을까? 뭐 전쟁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생각보다 많이 겪지 않아요. 이집트 유적이 되게 잘 보존되어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잘- 일단 첫 번째는 엄청나게 많이 남겨놨어요. 엄청 없어져도 엄청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워낙 무성했었던 문명권이고 워낙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의 4,000년 동안 유지되는 문명권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남겼고 그 중에 일부만 지금 확인되는 거지만 그것도 여전히 많은 거고 첫 번째는. 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쟁 말씀하셨는데 이집트는 비교적 고립된 공간이에요. 위에 유럽이랑도 가깝고. 아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다고요. 지중해고 나일강으로만 연결이 되고요. 다 사막이에요. 아, 실제로 그러면 이집트는 크게 그 1,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데 전쟁에 힘쓸린 적이 없나 봐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워낙 초창기에는 이집트를 그럴 상대할 수 수가 있는 세력이 나라가 없었어요. 없었지. 근데 예. 이제 후대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원전 7세기 이후부터 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시리아나 페르시아 같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전한 제국들이 이집트로 쳐들어와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집단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뭐 유적을 파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 문화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 자랑스럽게 이렇게. 왜냐하면 워낙 전통이 깊은 곳이다 보니까 이집트가 이제 이 당시에 뭐 기원전 7세기 이렇게 되면 이집트가 더 이상 엄청난 강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문화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제국들이 이집트에 동화됐구나. 들어오면 네. 그냥 일종의 트로피를 얻은 거예요. 그만큼 이집트 문화가 압도적이었나 보다. 그렇죠. 다른 예, 사람들이 예, 봤을 때. 네. 어느 정도가 진짜 너무 가보고 싶다. 그럼 이 스핑크스는 이게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전에 지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설이 있죠. 설이에요? 예. 거의 대부분의 지금 내려진 이 고고학적이나 이집트학적으로 내려지는 판단들은 사실은 다 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설은 저 스핑크스는 원래 피라미드 지어지기 이전부터 저기 있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다. 그런 몇천 얘기지. 년 전, 몇백 년 전 뭐 어쨌건 있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2,000년 전에 세워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학계에서 받아들이는 정설은 아니고요. 학계에서 받아들이는 정설은 두 가지인데 저 스핑크스는 그 크푸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요게 카프라 피라미드거든요. 카프라 피라미드. 이 카프라 피라미드를 지은 카프라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2,500년 전이죠. 얘네들 진짜 멋지다. 그리고 아니면은 저 스핑크스도 원래 크푸가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애국미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판단 근거 자체가 다 빈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느낌상 느낌이 왠지 먼저 생겼을 것 같아. 더 오래돼 보이잖아요. 뭐 느낌이 없어요. 얘 뭐예요? 사람이에요? 뭐 사자죠. 사자인데 사람 파라오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자로 했을까? 여기에 사자가 사나? 사자 살았어요. 예전에는 살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동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왕의 그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스핑크스는 무슨 뜻이에요? 스핑크스는 이게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러면 이게 이집트인은 또 다르게 불렀겠네? 이집트인들은 아까 사실- 메르 피라미드가 메르라고 그랬으니까. 이집트인들은 사실 정확하게 뭘로 불렀는지는 몰라요. 다만 이게 스핑크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정설에 따르면 기원전 2,500년 경에 만들어지는데 이 스핑크스가 사실 정확하게 뭔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이 스핑크스의 두 다리 사이에 보시면은 요 비석이 하나 있잖아요. 있죠? 예, 비석이 있는데 요거는 스핑크스가 지어지고 나서 약 한
1100년 정도 이후에 투트모스 4세라고 하는 신왕국 시대 파라오가 세운 비석이에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스핑크스가 지어진 시대와는 1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뭐 고대 이집트라는 문화권 안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 투트모스 4세가 이제 왕자 시절에 꿈을 꿔요. 근데 그때 이 스핑크스 꿈에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투트모스 4세한테 스핑크스는 이게 1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유적이니까 우리 형돈이 형 그 꿈속에 여기 경주에서 만날 수 있는 석굴암 본전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지금 모래 속에 파묻혀 있어. 너가 나를 모래 속에서 끄집어내주면 내가 너 파라오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투트모스 4세가 이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실제로 파라오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꿈 얘기 적어놓은 거야? 예, 꿈 얘기 적어놨는데 그런데 거기서 스핑크스가 꿈속에 나와서 투트모스 4세한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해요.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래요?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호르의 마케트. 나는 호르의 마케트다. 호르는 호루스 신의 이름이고요. 아케트는 지평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평선의 호루스다. 이거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화된 호루스예요. 그리고 나는 아툼이다. 나는 라다. 나는 테플이다. 난 태양신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스핑크스가 정동을 바라보고 있어요. 해가 뜨는 방향.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 고대 이집트인들도 뭔가 태양신이랑 연관지어서 이 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죠. 야, 근데 그리스인들이 왜 스핑크스라고 불렀을까? 스핑크스는 이게 고대 그리스어를 뭔가 이렇게 막 쥐어 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스핑크스라고 불렀던 대상과 이 스핑크스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또 있어요, 스핑크스가 여기. 고대 그리스에서는 스핑크스가 그 이제 수수께끼 내잖아요. 아침에는 네 발. 그거. 그 스핑크스와 이 스핑크스는 좀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 스핑크스를 보고서 그리스인들이 뭔가 자기들이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직도 그런 밝혀지지 않은 게 진짜 많구나. 그런 게 뭐 많아요. 예. 아니, 쿠프왕 하면 그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주. 쿠푸는 저주가 아니죠. 투탕카멘. 아, 투탕카멘. 예. 쿠프왕이 위에요? 투탕카멘이 위에요? 투탕카멘은 쿠푸보다 약 한 1200년 정도 후에 살아오죠. 야, 기본 1000년이 넘어가는구나. 아니, 연도는 어떻게 알아요? 연도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대충 알죠. 왜냐하면 이게 이집트는 문헌 기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왕조 실록처럼 뭐 쫙 해놓은 건 없고 단편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학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투탕카멘의 저주 유명하잖아요. 예. 다 죽었잖아. 발굴한 사람들. 그게 세균이다. 밀폐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세균이 막 묻어가지고 몇천 년 된 바이러스가 그런 막 얘기가 있잖아요. 얘기가 있죠. 그 진짜예요? 가능성 있는 가설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이 그 오래 봉인되어 있었던 고대의 무덤에 들어갈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가스들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어떤 인체에 해로운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투탕카멘 무덤에서 그런 어떤 모습은 밝혀진 바가 없고요. 그럼 왜 죽었대? 죽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서프라이즈! 아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정도. 예를 들어서 투탕카멘 무덤 발굴과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 한 1,500명에서 2,000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 고고학자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자가 죽은 건 아니고 사실 투탕카멘 무덤과 이제 관계된 사람 중에서 죽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 관계된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그냥 언제든 그 정도의 사망률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는 투탕카멘 무덤과 발굴과 관련되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분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조지 에드워드 허버트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귀족이고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한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의 후원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영국의 되게 부자인 귀족이었고 독일에서 한번 교통사고가 크게 나요. 그러고서 거의 돌아가실 뻔하다가 겨우 이제 회복을 하셨는데 결국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분의 주치의가 영국 겨울이 되게 습하고 막 으스스하고 이러니까 겨울 동안에는 좀 따뜻하고 건조한 데 가가지고 휴양을 하셔라, 요양을 하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집트에 가요. 이집트에 가서 거기 고대 문명의 매료가 된 거죠. 근데 자기가 건강이 좋았으면 아마 자기가 직접 발굴하겠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후원을 했고 이제 주변에 물어서 좀 그 유능한 젊은 고고학자 한 명 추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의 추천을 받는 거죠. 고고학자가 추천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을 한 10년 넘게 계속 하다가 뭐 엄청나게 많은 성취를 거두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이제 투탕카멘. 골든골을 넣은 거죠. 근데 건강이 워낙 안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그 이제 면도하다가 약간 상처가 났는데 감염돼가지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왠지 카터도 죽었을 것 같은데. 카터는 천수를 누렸어요. 천수를 예, 누렸어요. 예, 그러니까 6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투탕카멘 무덤 사진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 사진사 죽었죠. 아니요, 사실 교통사고로 아니요, 사진사도 천수를 누렸어요. 천수를 누렸고. 예, 해리 버튼이라고 분인데. 근데 그 조수분 여자 그 정신병으로 조수 그건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 투탕카멘 무덤을 실제로 처음 걔는 발견한 소년이 있어요. 제가 이름 까먹 이집트 소년인데 네. 1990년대까지 사셨어요. 만수하셨네. 예. 만수.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사실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몇 가지 그 연결돼 있지 않은 사실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1990년대 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언론 그 기사랑 그 기자랑 굉장히 유명한 그 시카고 대학의 그 데이비드 실버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집트 학자거든요. 인터뷰를 했어요. 투탕카멘의 저주에 대해서. 근데 데이비드 실버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탕카멘 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은 결국에 다 죽는다. 어차피 사람 다 죽으니까. 네, 시카고 대학 교정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약간 이제 농담을 한 거죠.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기사에는 이집트 학자가 투탕카멘의 저주를 뭐 공인해줬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사실 이런 거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좋아.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는 홍보가 되잖아.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고대 이집트 문자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해독이 됐다라고 이제 말해지는 시점은 1822년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발음했는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발음 음성 기록은 안 남겨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복원한 건데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원정을 가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그 이집트에 갈 때 병사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한 166명 정도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가서 막 다 조사하고 기록하고 나중에 프랑스에 돌아와서 책을 내요. 근데 이때 179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그 로제타라고 하는 곳에서 프랑스군이 뭔가 이제 그 군대에 가면은 땅을 많이 파잖아요. 뭐 이렇게 진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된 거 뭐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네. 근데 이 비석이 기원전 196년의 기록인데 3개의 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이 당시 기원전 196년 당시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잖아요. 파라오들은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었던 시대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고대 이집트어와 고대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쓰여요. 그래서 공식 문서들은 2개의 언어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고대 이집트 문자, 소위 말하는 상형 문자. 그 아래쪽에 데모틱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얘도 고대 이집트 문자예요. 일종의 필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고대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어요. 알파벳이죠. 대박. 근데 이게 이제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2개의 언어를 동시에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위에 2줄의 언어는 몰라요, 이 당시에. 근데 아래쪽에 고대 그리스어는 그 당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의 유럽의 지식인들이라면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학자들이 이제 요거 이제 해독에 이제 그 나섰죠. 그러다가 1822년에 한 이제 발견되고 나서 2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프랑스의 이제 굉장히 천재예요.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천재가 결국에 해독을 해내요. 이런 거 아직 완벽하게 되려면 아직 멀었겠죠? 아니요, 거의 대부분 해독되죠. 아니 잠시만, 그 누가 판단해? 이거 맞는 거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군가 주장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만 주장을 할 때 여러 근거들을 같이 제공을 하죠. 그러고서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동의하면은 그게 정설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어떤 증거가 나오고 새로운 데이터가 확보가 돼서 누군가가 야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라고 새로운 제안을 해서 그게 또 더 합리적이면은 정설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근데 너무 이게 재밌겠다. 그 학술적인 담론들은 언제나 중요한 게 지금 판단이 완벽하거나 이게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잠정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새로운 학설이라고 해서 이게 전혀 뭐 배척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이집트 얘기하면 클레오파트라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진짜 이뻤어요. 그건 알 수 없죠.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이집트 문명사에서 가장 마지막 파라오거든요. 파라오였어요? 파라오죠. 예. 이 클레오파트라 이전에도 파라오가 있었어요? 있죠. 예, 여성 파라오도 있죠. 뭐 클레오파트라 이전에 가장 유명한 파라오, 여성 파라오라고 한다면 신왕국 시대에 있었던 하트셉수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여성 파라오가 이제 유명하죠. 클레오파트라 흑인이에요? 아, 요게 한동안 되게 핫했었던 주제예요. 왜냐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백인처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황인처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인종은 어떻게 돼요? 원래 이집트인은 이제 이집트인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인들이에요. 그러면 거기 흑인이네? 이집트인들은 일반적인 흑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사하라 사막 이북과 이남은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이집트 남쪽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흑인들이 살아요. 근데 이집트는 지중해 계통의 이제 북아프리카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클레오파트라 흑인설이 그 조금 핫해진 이유가 그 넷플릭스에서 클레오파트라 관련된 다큐멘터리형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흑인으로 이제 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거가 매우 빈약해요. 클레오파트라가 일반적인 의미의 흑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지금 그러면 상황에서는 클레오파트라 무덤이 발견됐어요? 아직 발견 안 됐어요. 와, 그러면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아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들 대부분은 로마인들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랑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집트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페르시아 세력을 몰아내요. 페르시아랑 진짜 전쟁을 하려고 일종의 배후지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랑 다시 전쟁을 시작해서 페르시아를 이제 무너뜨리죠. 이때 이후로 이집트에 이제 그리스 계통, 그러니까 정확히는 마케도니아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왕조를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해요. 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원 출신지, 그러니까 조상대로 출신지는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인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백인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이런 바탕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정황이 있네 지금. 예. 다만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로 약 300년 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혼혈은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럼 알고 있는 거는 뭐 어떤 정도까지 지금 밝혀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내러티브는 되게 구체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기원전 한 51년 정도의 왕위에 오르는데 그리고 30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이집트를 통치하는데 이 당시에 이집트는 이제 좀 약간 별 일 없는 국가예요. 언제 이렇게 망했을까? 계속 망하죠. 거의 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 이후로 이집트는 계속 쇠락을 해요. 천천히. 그러다가 이제 이 당시 기원전 50년 당시에 이 지중해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는 로마예요. 이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국이 아니죠. 공화정 로마인데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공화정 로마와 뭔가 좀 파워 게임을 벌여서 이집트를 다시 한번 융성시키려고 정치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요. 그래서 뭐 안토니우스인가?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처음에는 이제 안토니우스 이전에 카이사르 시저. 카이사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폼페이우스와 이제 그 내전을 벌이다가 그 이제 폼페이우스가 죽고 이제 이집트에 들어오는데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일종의 정치적으로 이제 동맹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집트 내에서 이제 왕권도 탄탄하게 만들고 동시에 카이사르와 이제 연인이 되죠, 연인. 둘 사이에 자식도 태어나요. 이 아들이 이제 보통 카이사리온이라고 많이 불리고 이집트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15세예요. 그래서 원래 클레오파트라의 이제 계획은 이 카이사리온에게 자기가 이집트의 왕위를 물려주고 동시에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삼아서 로마의 어떤 권력도 물려줘서 야망이 크다. 굉장히 큰 그림이었어요. 지중해 세계를 다 이제 패권을 차지하겠다. 먹어치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이제 그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 실제로 로마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이제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머물러 가지고 이제 카이사르한테 이 카이사리온의 어떤 정치 휴게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로마의 유력자들도 많이 만나가지고 로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기록이 로마인들한테 많이 쓰여지는데 근데 이 로마인들의 이 시각은 부정적이에요.
동아종 로마와 이제 고대 이집트 프토레마이오스 왕조는 일단 가치관이 너무 다른 세계고 로마는 약간 그 좀 합리적이고 소박하고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미덕으로 여겼던 것에 반해서 클레오파트라는 그러니까 이집트는 화려하고 뭔가 이제 그 되게 풍족하고 그동안 살아온 가오가 있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뭐 진주를 와인에 녹여서 먹였다. 뭐 그래요,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이런 기록들은 대부분 로마의 출처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완벽한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잖아요. 네.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뭐 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겠죠. 그러다가 역시 카이사르의 후계 경쟁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안토니우스와 접촉을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안토니우스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이번에는 결혼까지 해요. 카이사르랑 결혼도 안 하고. 카이사르랑 결혼을 안 하고 사실혼 관계. 카이사르한테는 그냥 애인이었었던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결혼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했던 사람이고, 거고. 근데 안토니우스와는 정식으로 이제 결혼도 결혼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로마에 있었던 부인이랑 이혼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카이사르의 정식 후계자였었던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대결을 펼치는데 가장 크게 군사적인 충돌이 이루어진 곳이 악티움이라는 곳이에요. 악티움 해전. 악티움 해전 들어봤어. 예, 악티움 해전에서 이게 기원전 31년에 벌어진 군사적인 충돌인데 여기서 이집트 안토니우스 연합 세력이 깨져요. 그래서 결국에 클레오파트라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제 공화정이 정말 이제 제정으로 바뀌면서 이 로마가 이집트를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시켜버려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유명하구나. 마지막 파라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기원전 30년이 고대 이집트 문명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쉽다 갑자기. 예, 근데 이집트가 그 정치적으로는 이제 망했는데 문화적으로는 안 망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계속해서 그 로마 황제가 계속 이집트의 이제 파라오로 이제 그려지고 또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뭐 신전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다 운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화가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게 이제 서기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이에요. 서기 4세기 후반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국교화를 추진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는 유일신교잖아요. 구조적인 특성상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집트에 칙령을 내려요. 이집트에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의례를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집트에 대한 유물들은 안 만들어졌겠네요. 5세기 한 전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점점 더 사라지고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문자가 잊혀져요. 더 이상 문자가 쓰이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잊혀지게 되고 이미 그때에도 기독교화가 많이 돼 있었고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가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아랍어 쓴다면서요? 아랍어 쓰죠. 그러면 보통 이슬람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랍과 이슬람은 또 구분을 해야 돼요. 아랍은 뭐 민족, 언어, 문화적인 거고 이슬람은 종교인 거죠. 지금 현재 이집트 같은 경우는 국교가 있어요? 국교 없죠. 이집트는 그 공화국이에요. 세속적인 공화국이고. 근데 방금 이집트가 그 기독교에 대한 색채가 가장 짙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세기 후반부터잖아요. 이슬람교는 이때는 없어요. 전 7세기에 나오니까. 7세기에 나오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이슬람교가 한 640년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이슬람이 이제 휩쓸고 막 이제 강해지고 그러다가 기독교랑 이슬람교랑 경쟁을 막 하다가 결국엔 이슬람교가 주류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기독교는 약간 이제 마이너한 상태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된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이집트에 직접 가보시면은 이집트의 신전들 일부 공간이 이렇게 막 훼손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후대 기독교인들이 약간 이제 그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니까 이집트에 막 신들이 그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부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기독교인들도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것처럼 또 다 부수진 않아요. 이게 약간 부수다 귀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높고 막 이러니까 또 막 위에는 잘 안 부수고 아래쪽만 부수고 그렇게 해서 사용했어요. 교회로 많이 쓰입니다. 이제 신전들이. 클레오파트라 무덤 어디 있을까? 지금 그 찾고 있는 분이 있어요. 탑 부치리스 마그나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서쪽에 있는 어떤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고 있는 그 어떤 여성 고고학자가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신 되게 특이하게 이분이 약 10년 넘게 와서 발굴해서 하고 계신데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가능성이 있는 어떤 누적의 일부를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를 확인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마 소식이 제 생각에 뭐
올해나 뭐 내년쯤에는 뭔가 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 무덤인지는 확실하게 아직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죠. 지금 사실 애국민수님하고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뽑아놨었거든요. 예. 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 이걸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시즌 2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알겠습니다. 예. 또 불러주신다는 얘기로. 네, 그럼요. 예, 지금 예, 이제 예. 이집트 오프닝 한 건데요, 뭐. 사실 우리 아까 역사 얘기 잘 하지도 못했어요. 투탕카멘 얘기도 잘 못했고, 네. 람세스 얘기도 못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안면 튼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나이스 투 미츠 나이스 미트. 요 수준입니다. 예. 다음에 제 이제 본명은 아세요? 민수, 무슨 민수? 애민수, 실망이 큽니다. 저 선물 압수해야겠는데. 최민수, 정민수, 아니에요. 하민수, 아니에요. 민씨예요? 아니에요. 그냥 민의 외자수 민민수.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정민수도 아니고 박민수도 아니고 이민수도 아니고 김민수도 아니고 최도 아니라 그랬고 한도 아니라 그랬고 이건 편집 되겠죠? 다음에, 아유. 예. 어쨌든 다음에 우리 애국민수님과 네. 함께 이집트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윤돈의 제목 없음 TV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